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바로 강철수 수필가님의 두 번째 수필집 거실 깊숙이 살굿빛 노을이를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많은 분들이 이 책 한 번 잡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읽게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힘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궁금해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흡인력이 대단하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8년 만에 침묵을 깨고 다시 글을 쓰게 된 배경에는 노년에 찾아온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상황이 있었고요. 심지어 자신의 글에 대한 문학성 평가까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저자의 태도가 정말 기쁜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정말 서문 자체가 마치 하나의 잘 쓰인 에세이처럼 느껴졌어요. 맞아요. 노년의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도전에 딱 직면했을 때 어떻게 다시 동기를 부여받고 또 글쓰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회복력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록이었죠. 글 속으로 정말 함께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그 별은 여전히 빛나고 이걸 쭉 읽어보니까요. 뭐랄까, 한 사람의 삶, 특히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반짝이는 순간들을 간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인데도 이게 꼭 우리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런 보편적인 울림이 있어요. 마치 그 삶이라는 긴 강 있잖아요. 그 강의 여러 구비구비를 이렇게 보여주는 파노라마 같은 느낌이에요. 전쟁 직후의 그 푸릇푸릇한 시절부터 또 노년의 어떤 쓸쓸함, 따뜻함까지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모습도 여러 가지고요. 또 세월의 무게를 어떻게 견디는지, 그리고 정말 사소한 일상에서 발견되는 그런 삶의 진실들, 이런 게 녹아있죠. 오늘 이 글들 속에서 그런 숨겨진 의미들을 함께 찾아가는 거 저도 기대됩니다. 그 별은 여전히 빛나고는 정말 제목부터가 그렇죠. 뭔가 가련해요. 70여 년 전, 그것도 피란 수도 부산이라는 정말 극한 상황, 거기서 피어난 첫사랑 이야기잖아요. 노점상 청년이랑 명문 여고생.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설정일 수도 있는데 작가님 글솜씨 때문인지 되게 애틋하게 와닿았어요. 특히 그 하늘의 별 같았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리고 그녀 보려고 아침밥까지 굶고 막 달려갔다는 거, 그 순수함이 참. 네, 정말 뭉클하죠. 네, 뭉클했어요. 말 한마디 못 붙이고 멀리서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았던 그런 감정. 요즘엔 진짜 이런 순정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혼란스럽고 다들 가난하고 그런 팍팍한 현실이 오히려 그 순수한 감정을 더 빛나게 하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모든 게 불안정하고 어려웠으니까 그 젊은 날의 설렘, 애틋함 이런 게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그냥 바라만 보던 사이가 예기치 못한 이별 후에 또 극적으로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간다는 거예요. 진짜 한편의 영화 스토리 같죠? 맞아요. 영화 같아요. 그런데 이 글의 진짜 감동은 제 생각에는 6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때 그 빛나는 별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 이것 같아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의 어떤 본질 같은 거?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처음 만났을 때 사진 찍으면서 너무 어색해서 손도 못 잡았다는 에피소드요. 정말 그 시절의 순수함이랑 조심스러움이 딱 느껴지는 장면 같아요. 네네. 요즘 뭐랄까, 너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세태에 비춰보면 그 망설임, 그 떨림이 오히려 관계에 무게를 더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애틋하게 시작한 관계가 수십 년을 지나면서 또 어떻게 변하고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는지, 그게 또 다음 글에서 나오죠? 60년 만에 듣는 아내의 사과가 아주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이제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요. 아주 평범한 노년 부부의 일상으로 딱 넘어오죠. 김치 문제, 정말 사소하잖아요. 그걸로 아내가 버럭 화를 내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남편 입장에서는 3년 넘게 서툴지만 그래도 부엌 살림 맡아서 아내 돕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서운했겠어요? 작가님의 그 솔직한 감정 묘사가 참 인상적입니다. 저도 그 부분 정말 인상 깊었어요. 60년을 같이 산 부부 사이에도 여전히 서로를 다 모르는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구나 하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럼요. 아니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하는 그 당혹감하고 서운함. 그런데 이 글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역시 그 다음날 아침이죠. TV로 미사 드리다가 아내가 툭 던진 말, 소리 질러서 미안해. 어떻게 보면 진짜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작가님은 60여 년 만에 처음 듣는 그 사과에 말을 못 잇고 막 우시잖아요.
이 장면이 주는 울림이 엄청났어요. 맞아요. 그 울림의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사과했다는 그 행위 자체보다도 그 안에 담긴 의미 때문일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은 아마 없었을 가능성이 높죠. 뭐랄까 그냥 서로 묵묵히 참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이어왔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오랜 패턴을 깨고 나온 아내의 그 한마디, 그 용기 있는 한마디가 남편한테는 엄청난 감정적 해방감을 줬을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확 녹아내리는 그런 순간. 이건 단순히 화해, 이걸 넘어서요. 오랜 관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관계 속에서도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말씀 진짜 공감되네요. 오래된 관계일수록 서로 너무 익숙해져주고 뭐랄까 좀 당연하게 여기기 쉬운데 이런 작은 사건 또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관계에 완전 새로운 활력을 주는 거잖아요. 서로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과 한마디 듣고 부부 사이가 금세 따사로운 봄날로 돌아갔다는 그 묘사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이런 관계의 회복력, 이게 바로 긴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내공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내공은 석양에 빛나는 아내의 미소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번에는 노화. 이건 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잖아요. 거기에 직면한 부부 이야기예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 예를 들면 약 먹는 걸 깜빡하거나 지갑 어디뒀는지 몰라서 한참 찾고 이런 모습들. 또 요실금 같은 건강 문제들. 이런 게 아주 담담하게 그려지죠. 네. 이런 모습들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어떨 땐 좀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특히 남편분이 아내 성지순례 가신다고 하니까 성인용 기저귀를 제안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 진짜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 딴에는 아내를 위한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죠. 실용적인 배려죠. 근데 아내는 슬픈 눈빛으로 거절하시잖아요. 그 서로를 위하는 마음하고 또 인간적인 존엄성 사이의 그 미묘하고 아픈 지점 그걸 딱 건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노화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정말 섬세한 감정선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남편의 제안은 분명 배려인데 아내에게는 그게 내가 이렇게 약해졌구나. 어쩌면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 에피소드는 노년의 취약함도 보여지지만 동시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의 존엄성을 지켜주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서툰 배려가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하게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애정, 돌봄 이건 계속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 생일이라고 조촐하게 준비한 그 화분 선물 보고 아내가 짓는 미소. 그 미소를 석양에 빛난다고 표현한 게 되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와, 그쵸. 석양빛 미소. 화려하진 않지만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 사랑. 이게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였거든요. 노년의 사랑은 젊을 때랑은 다른 이런 잔잔하지만 깊은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그 석양빛 미소는 젊은 날의 그 빛나는 별과는 또 다른 결의 아름다움이죠. 삶의 황혼역에 그냥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안이 되는 그런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황혼에도 위기는 또 찾아오죠. 거실 깊숙이 살구빛 노을이 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 특수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겪는 노부부의 불안과 공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4장은 진짜 읽는 내내 가슴 졸였어요. 아내분의 갑작스러운 고열. 지금이야 뭐 코로나가 좀 괜찮아졌지만 그때는 정말 죽음의 공포랑 바로 연결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랬죠. 공포 그 자체였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를 집에 두고 혼자 검사받으러 가는 남편의 심정, 그 초조함, 두려움. 너무 생생했어요. 특히 아픈 아내 얼굴에서 저승꽃이 핀 것 같다고 묘사한 부분은 정말 연민과 안타까움이 터져나오는 표현이었죠. 여기서 인상적인 건 남편 역시 고령이고 감염 위험이 있는데도 자기 걱정보다는 아내 걱정이 훨씬 크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아내가 혹시 잘못될까봐 막 불심초사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는 모습에서 수십 년 같이 산 동반자에 대한 깊은 애정, 책임감 이런 게 느껴지죠. 그러게요. 나보다 저 사람이 먼저 가면 어떡하나. 딱 그 마음이 절절하게 와닿더라고요.
모든 긴장에 딱 풀리고 나서 집안 거실 깊숙이 이렇게 비쳐드는 살구빛 노을. 그 이미지는 그래서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느껴져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달까요? 그 노을빛 속에서 여전히 낡고 좀 후줄근한 이불 덮고 잠든 아내 모습. 이건 또 다른 여운을 남기죠. 그쵸. 오랜 세월 몸에 밴 검소함, 생활력, 그리고 그 모든 걸 이겨낸 뒤의 평온함. 이게 가치 있는 장면이에요. 이 부부가 함께 견뎌온 시간의 두께 같은 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 살구빛 노을 장면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위기를 함께 넘긴 부부에게 찾아온 안식, 평화, 이걸 상징하는 것 같았죠. 이렇게 아내의 건강 문제로 가슴 졸였던 경험에 이어서 허리뼈에 꺽쇠를 박다는 이제 작가님 자신의 육체적 고통과 극복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초점이 작가 본인의 허리 통증으로 옮겨갑니다. 이거는 만성 통증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펼쳐지죠. 경락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카이로프랙틱, 통증 주사, 통증에서 벗어나라고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하는데 잘 안 낫는 상황. 힘들죠. 그 과정에서 겪는 희망과 실망의 반복. 그리고 수술은 또 무섭잖아요. 그 두려움. 이런 게 아주 현실적으로 그려져요. 정말 그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번엔 좀 효과가 있을까 기대했다가 또 실패인가 불안하고 그 교체하는 마음이요. 수술이라는 큰 결정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도 너무 인간적이었고요. 근데 결국 수술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집 뒤 정발산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걷고 싶다는 마음이었다는 거.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네. 단순한 통증 해소를 넘어서 삶의 기쁨, 활력을 되찾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장면은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삶에 대한 애착, 희망, 이걸 놓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아름다운 자연 속을 걸으면서 누렸던 그 일상의 소중함, 이걸 되찾고 싶은 마음이 결국 두려움을 이겨내게 한든 원동력이 된 거죠. 그리고 수술 후에 자기 엑스레이 사진 속 허리뼈에 박힌 꺽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말을 거는 마지막 장면. 이게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 꺽쇠한테 야, 너 2승에서 내 유일한 재산이니까 저승까지 잘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에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면서도 왠지 뭉클했어요. 하하, 그렇죠. 자기 몸에 생긴 변화, 어떻게 보면 흉터일 수도 있는데 그걸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면서 삶의 일부로 그냥 포용하는 태도, 그게 느껴졌거든요. 고통을 이겨내고 난 뒤에 어떤 여유, 긍정성 이런 게 보였어요. 그렇죠. 그 유머에는 힘든 시간을 통과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단단함, 초연함 같은 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노화, 질병, 고통 이런 걸 겪으면서 좌절하기보다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도 유머와 긍정을 잃지 않는 태도, 이게 이 글의 또 다른 감동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가님의 아주 개인적인 기억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 학교 입학이 너무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해방의 순간을 맞았던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그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 그리고 막 급격한 경제성장기, 이런 한국 사회의 아주 굵직한 배경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딱 포개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노년의 삶에 대한 솔직한 생각이라든지 변해가는 가족관계, 또 친구와의 아주 오랜 우정 같은 이야기들은 시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한테도 큰 울림을 주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진짜 작가님의 삶 자체가 하나의 잘 짜인 서사시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사시 정말 맞는 표현 같아요. 찹쌀 한 말과 씨암탉 두 마리. 이 글은 한 80년 전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정말 혹독했던 초등학교 입학 과정을 그리고 있죠. 네. 요즘 아이들 입학 연령 문제로 막 시끌시끌한데 이걸 보면 정말 아득하게 느껴져요. 8살, 9살에 연달아서 입학에 실패하시잖아요. 맞아요. 주소를 제대로 못 외워서 또 해진 집신 신었다고 떨어지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몰래 교감 선생님한테 찹쌀 한 말, 씨암탉 두 마리를 건넨 게 그게 발각돼서 합격이 취소되기까지 하고요. 아이고, 참. 그러다가 친구 아버지의 도움으로 10살에야 겨우 입학하는데 그 과정이 어찌나 생생한지 정말 옆에서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랬겠네요. 그때 학교 분위기도 참, 당시엔 일본어만 써야 했고 신사참배, 또 그 황국 신민서사라고 네, 있었죠. 일제에 충성 맹세하는 걸 외워야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근데도 헌 교과서 받는 것만으로도 막 기뻤고,
일본 동요 부르면서 어깨를 으쓱였다는 그런 아이의 순수한 모습, 또 일본인 교장 가족 보는 게 동네 자랑거리였다는 묘사에서는 그 시대의 어떤 모순 같은 거, 아이러니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단순히 아이고 입학하기 힘들었네 이걸 넘어서요. 그 시대의 절박함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식은 학교에 보내겠다 이런 부모님 마음, 그리고 그게 때로는 좀 뭐랄까 비굴함, 뇌물 같은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네. 또 때로는 용기, 항해하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오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혹독한 경황이 어쩌면 이후에 작가님이 삶의 여러 고비에서 보여준 그 강한 생활력 있잖아요. 네. 네, 아니면 어떤 목표를 향한 집념 같은 것에 뿌리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일리 있네요.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뭔가 신분 상승을 꿈꿨던 당시 사회 분위기가 오늘날 한국의 그 높은 교육열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겠구나 짐작하게 되죠. 그러네요. 시대의 아픔을 관통하는 또 다른 기억이 있는데 바로 그해 여름의 어느 날에서 해방을 맞는 순간이에요. 아, 해방! 8월 17일인데 해방 소식도 모르고 여전히 송진 채취를 강요당하던 10살 소년이 갑자기 태극기 들고 막 만세 외치는 어른들 보고서요. 아, 해방이 됐나? 이렇게 어렴풋이 깨닫는 장면. 그렇죠. 아이의 시선이죠. 네. 근데 그 뒤에 행동들이 더 인상적이에요. 아이들이 학교 원예장에서 피우던 토마토를 막 일본 신사에 던지고, 아, 네. 청년들은 신사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남몰래 집안에 있던 그 일본식 신단, 가미다나라고 하죠. 네, 감이다나? 그걸 아궁이에 태우는 장면까지, 그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랑 그 혼란 속에서 역사의 전환점을 맞는 개인의 모습이 정말 선명하게 포착돼 있어요. 아, 작가님의 시선이 정말 놀라워요. 그런 상징물을 파괴하는 행위는 억압에서의 해방이기도 하고 동시에 과거와의 단절을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잖아요. 이런 개인적인 경험의 기록이 역사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을 좀 훌쩍 뛰어넘어서 작가님의 성인 시절로 가볼까요? 네. 그는 영원한 내 친구다. 이 글에서는 전쟁 직후 부산에서의 그 고단했던 삶, 그리고 자수성가 과정이 살짝 엿보이는데요. 미제 물건 노점상부터 시작해서 생필품 도매업으로 성공하기까지의 그 여정이죠. 근데 이 글의 핵심은 역시 친구, 박영환 씨와의 우정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고등학교 때 등록금 못 내서 쩔쩔매던 자신을 아무 말 없이 도와줬던 친구.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그 친구가 결핵으로 힘들 때 작가님이 병원비를 대면서 돕고, 노년이 되어서는 매일 카카오톡으로 서로 안부를 묻는 모습. 아, 정말 영원한 친구라는 제목이 딱 와닿더라고요. 네. 전쟁, 가난 이런 극한 상황을 같이 겪으면서 다져진 우정의 깊이가 그대로 느껴지는 이야기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기억하고 보답하는 그 방식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받은 작은 도움을 평생의 은혜로 기억하고 있다가 수십 년이 지나서 본인이 성공했을 때 기꺼이 그걸 되갚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노년까지 계속 교류한다는 건 단순히 과거 추억하는 걸 넘어서 현재의 삶에서도 여전히 서로가 중요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 정말 물질적인 성공 너머에 있는 인간관계의 진정한 가치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요. 작가님의 열정은 우정뿐 아니라 사회활동에서도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네. 팔뚝만한 무전기를 목에 걸고에 나오는 그 M 산악회 이야기. 이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50년 넘게 활동하시고 14년이나 회장을 맡으셨다니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뭐 응급처치나 독도법 같은 전문 지식까지 배우시고 그 시절 팔뚝만한 무전기로 감 잡았다 오버 외치면서 산악회를 체계적으로 이끄셨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하하, 네. 상상이 가네요. 산에서 음식 나눠 먹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 끈끈한 유대감 나누는 모습에서 공동체 활동이 주는 즐거움, 활력 이런 게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노년기에도 이렇게 활발하게 사회 참여를 하는 게 삶에 얼마나 큰 활력소가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죠. 근데 이 산악회 활동 이야기는요, 신뢰의 원천이라는 다른 글하고 연결해서 보면 더 흥미로워요. 아, 신뢰 원천이요? 네. 회장 시절에 매달 회원들한테 회계 보고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기부자 명단도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와, 이건 단순한 열정을 넘어서는 아주 철저한 책임감,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어린 시절 어려움 딛고 자수성가한 경험이나 친구에게 의뢰 갚는 모습과도 뭔가 일맥상통하는 신뢰와 책임이라는 가치가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잠깐 언급됐던 그는 웃고 나는 운다에 나오는 친구 원용고 씨 일화도 있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발휘된 어떤 신뢰, 의리 이런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고요. 그러네요. 단순히 산이 좋아서 활동하는 걸 넘어서 그 안에서 관계를 맺고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작가님만의 철학이 딱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도 나도 말이 고프다. 여기서처럼 모임에서 모든 구성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참 인상 깊었어요. 일찍부터 그런 수평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아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이번에는 시선을 좀 가족으로 돌려볼까요? 네, 가족 이야기. 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제목부터가 굉장히 솔직해서 눈길을 끌더라고요. 과거에는 아들 넷 낳으셔서 오부자 소리 들으면서 뿌듯해 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죠. 네, 시대가 변했죠. 물론 며느리들이 살뜰하게 잘 챙겨주지만 명절 같은 때 아들 가족들이 처가로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나면 느끼는 그 쓸쓸함. 또 너무 알뜰한 아내분에게 좀 살갑게 변화를 권유해줄 딸이 없어서 아쉽다 이런 마음을 토로하시고요. 특히 과거 혼사에서는 남자 쪽 집안이 갑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회고에서 시대 변화가 확 느껴졌어요. 네, 이 글은 정말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 성 역할 변화라는 그 거대한 흐름을 개인의 솔직한 감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전통적인 어떤 가부장 문화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느끼는 그 감정의 결이 아주 섬세하게 드러나거든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고마움과 동시에 또 존재하는 미묘한 거리감 같은 거. 아, 네. 또 딸에 대한 로망. 이런 것들은 많은 노년 세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죠.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과거의 가치관, 그 사이에서 느끼는 복합적인 심리가 잘 나타나 있어요. 가족에 대한 또 다른 소망이 내 꿈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서에서 아주 절절하게 드러나는데요. 바로 증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죠. 그렇죠. 88 생신 때 소원을 빌었지만 손주들은 그냥 묵묵부답히고 오히려 아내분한테 애들 부담 주지 마라는 핀잔만 들으시고요. 아이를 낳지 않거나 미루는 젊은 세대의 현실 앞에서 느끼는 그 안타까움이 정말 진하게 묻어나요. 네, 안타깝죠. 대가 끊길까 봐 걱정하고 정성껏 갖고 온 가족묘원을 누가 돌볼까 염려하는 모습에서는 전통적인 가치관도 좀 엿보이고요. 네. 그러면서도 곧 결혼하는 손녀가 저는 아이 낳을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니까 한 가닥 희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글이 마무리되죠. 이 이야기는 저출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거시적인 사회 문제를요, 개인의 삶, 그것도 할아버지 세대의 아주 간절한 바람이라는 창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안타까움, 또 이해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는 지점이죠. 개인의 소망과 사회적 현실 사이의 이 간극은 비단 이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고민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봐요. 네. 삶의 여정은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듭니다. 노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이 담긴 글들이 참 마음을 울리는데요. 네. 한나란 씨의 떠나면 좋게련만. 이 글에서는 아내분과 함께 연명치로 거부 의향서를 작성하고 집안 물건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아주 담담하게 그리세요. 네, 그 과정이 참 이게 그냥 물건 정리가 아니더라고요. 손주들하고 같이 덮었던 이불, 아내분이 성당에서 미사만주를 했던 피아노, 며느리들이 입었던 한복, 또 당신의 낡은 양복들, 책과 상패, 족보.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네요. 네, 그리고 아내분이 평생 써오신 성경 필사본과 영정사진까지 사물 하나하나에 얽힌 기억과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걸 떠나보내는 과정이 정말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내와 같은 날 함께 떠나고 싶다는 그 소망이 참 애틋하게 남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맞이할 죽음 앞에서 삶을 정리하는 아주 보편적인 과정을 보여주면서도 그 안에 담긴 기억의 무게와 애착, 그리고 그걸 내려놓는 과정에서의 성찰이 깊은 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좀 흥미로운 건 물건들은 정리하지만 그 속에 깃든 기억과 가치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붙잡으려고 하시는 듯 보인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 수십 년 해로한 부부의 동반자 의식, 깊은 사랑은 정말 감동적이고요. 삶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죠. 죽음을 준비하는 성찰과 동시에 노년의 삶을 끝까지 의미 있게 살아가려는 의지도 정말 강하게 느껴져요. 네, 맞아요. 다시 글을 쓰다 이 글에서는 8년 만에 글쓰기를 다시 시작한 계기가 놀랍게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으시죠. 아, 정말 솔직하시죠? 건망증이 좀 심해지고 친구분이 치매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글쓰기 같은 정신활동이 뇌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 현실적인 고민이죠. 과거에 문예지를 발행하시면서 바빴던 시절, 또 그 이후에 찾아온 글럼프와 좌절감,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역설적으로 준 시간 덕분에 다시 펜을 들게 된 사연,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네네. 독자들의 반응, 독자 찾아 산만리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거기에 힘입어서 90살에 두 번째 수풀집을 내겠다. 이런 꿈을 꾸시는 모습은 정말 희망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여기서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나 치매 예방 수단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노년기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또 자신을 표현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인 거죠. 네. 두려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삶에 대한 긍정, 자아 실현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건 앞서 살펴봤던 산악회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글에서 언급된 명상이나 기공체조 강사 활동, 명상에 미치다, 또 꾸준한 자기관리, 외모 가꾸는 남자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돼서요. 작가님이 삶의 매 순간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가꾸면서 살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네요. 오늘 강철수 수필가의 글들을 쭉 따라가면서 그의 삶 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소년 시절부터 아흔을 바라보는 노년까지 정말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쌓아올린 그런 삶의 기록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성취가 있었고 세월을 이기는 우정과 가족애, 그리고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묻고 찾아가는 성찰의 여정.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작가님의 그 진솔한 삶의 기록은요, 그 자체로 정말 소중한 우리 현대사의 한 페이지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시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겪는 그런 삶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실, 희망과 좌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겠죠. 네. 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 또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 이런 것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울림과 용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은 수많은 세월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기억과 경험, 그리고 삶의 지혜만큼은 글로 남겨서 우리와 나누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삶에서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과 흘려보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너머에 있는 어떤 기억, 어떤 가치를 더욱 소중히 간직하고 싶으신가요? 또 어떤 무거운 짐은 이제 좀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